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후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7가지.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쉽게 믿으시나요? 가족이 하는 말, 전문가가 하는 말, 친구가 하는 말, 아니면 은행 직원이 하는 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믿어왔던 말들, 듣기 좋은 말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6살 김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돈으로 투자해서 2배로 불려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믿었습니다. 3억 원을 아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아들이 와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 잃었어요. 3억이 전부 날아간 겁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한 말인데 어떻게 의심을 해요? 그런데 의심했어야 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70대 이상 금융사기 피해자 중 80%가 특정한 말들을 듣고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들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입니다. 이 동네는 개발 확정이에요. 원금은 절대 안전합니다. 나만 믿고 맡겨주세요.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병이 생기겠어요. 보험으로 다 해결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던데요. 이 7가지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한테서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들이 전부 듣기 좋다는 겁니다. 믿고 싶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7가지 말이 왜 위험한지,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후에는 의심이 미덕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잘 속습니다. 남을 의심하는 게 불편하고 예의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런 말에 속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도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은 이 동네는 개발 확정이에요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특히 외곽 지역이나 시골 땅을 팔 때 꼭 이 말이 나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살 박모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 투자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 중개업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대박 나는 땅 정보가 있어요. 지금 사두시면 3년 후에 3배는 오릅니다. 할아버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디인데? 중개업자가 대답했습니다. 시 외곽인데요. 3년 후에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지하철역에서 1km밖에 안 돼요. 개발 확정됐어요. 할아버지는 직접 가봤습니다. 땅은 있었습니다. 주변은 논밭이었습니다. 개발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이렇지만 3년만 기다리세요. 여기 지하철역 생기고 아파트 들어서면 땅값이 최소 3배는 오릅니다. 시청에서 확정했어요. 여기 계획서도 있어요. 실제로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시 도시개발계획 같은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었습니다. 2억 원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3년만 기다리면 6억이 되겠네. 그럼 노후가 정말 편하겠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논밭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하철은커녕 도로도 안 뚫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중개업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지하철은 언제 들어와요? 중개업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좀 지연됐어요.
예산 문제로 5년 정도 미뤄졌대요.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3년 후라고 했잖아요.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들은 얘기를 전달한 거예요. 계획은 원래 바뀌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시청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물어봤습니다. 이 지역 지하철 언제 들어와요? 공무원이 대답했습니다. 그 노선요? 그건 아직 기본 계획 단계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끝났어요. 빨라도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것도 예산 확정되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속았다는 걸요? 개발 확정이 아니라 개발 계획이었던 겁니다.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총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땅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2억에 샀는데 1억 5천에 판 겁니다. 5천만 원 손해입니다. 게다가 6년 동안 재산세만 600만 원 냈습니다. 총 손해가 5,60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발 확정이라는 말을 믿었어요. 계획서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거짓말은 아니지만 과장이었어요. 여러분, 부동산에서 개발 확정이라는 말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정과 계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은 예산이 배정되고 공사가 시작된 걸 말합니다. 둘째, 부동산 중개업자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소문을 전해 듣는 겁니다. 확실한 정보가 아닙니다. 셋째, 개발 계획은 10년, 20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안에 개발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넷째, 지하철역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km든 500m든 여기 실제로 생기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다섯째, 개발 호재는 이미 땅값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소문만으로도 땅값이 오릅니다. 실제 개발되면 오히려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시청이나 구청 도시계획과에 직접 문의하세요. 중개업자 말만 믿지 마세요. 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 지역 개발 확정됐나요? 예산 배정됐나요? 착공 시기는 언제인가요? 둘째,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면 개발 계획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셋째, 계획과 확정을 구분하세요. 기본 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 조사, 예산 확정, 착공 결정. 이 단계를 다 거쳐야 확정입니다. 넷째, 시간을 여유 있게 보세요. 3년 안에 개발된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최소 10년은 봐야 합니다. 다섯째, 개발 호재만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그 땅 자체의 가치를 보세요. 개발 안 돼도 괜찮은 땅인지 판단하세요. 여섯째, 외곽 땅은 특히 조심하세요. 도심 재개발은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외곽 신도시는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산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좋은 땅은 언제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개발 확정이라는 말 쉽게 믿지 마세요.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하고도 의심하세요. 그게 여러분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은 원금은 절대 안전합니다. 입니다.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특히 고령층한테 투자 상품 팔 때 꼭 이 말을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살 이모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할머니는 은행 예금 만기가 됐습니다. 5억 원이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금은 이자가 너무 낮아요. 연 3%밖에 안 돼요. 제가 더 좋은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뭔데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특판 상품인데요.
1년에 5% 이자를 드려요. 예금보다 2%포인트 더 높아요. 그럼 예금보다 좋네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훨씬 좋죠. 게다가 원금은 절대 안전합니다. 저희 은행에서 보장해요. 할머니는 안심했습니다. 원금이 안전하면 괜찮네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5억 원을 그 상품에 넣었습니다. 1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이자가 잘 들어왔습니다. 5억에 5%니까 2,500만 원. 예금보다 500만 원 더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1년 하고 석 달째 되던 날 이상한 편지가 왔습니다. 그 금융회사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투자하신 상품의 기초 자산 가치가 하락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원금 손실? 원금은 안전하다고 했는데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저희가 판매한 상품이지만 운용은 다른 회사가 해요. 그 회사한테 문의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금융회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원금이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상품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원금 안전하다고 했어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그건 판매 직원이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상품 설명서를 보시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안정적 수익이라고 크게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5페이지 밑에 작은 글씨로 원금 손실 가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못 봤습니다. 아니, 봤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글씨가 너무 작았고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또 편지를 받았습니다. 원금의 30%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5억의 30%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금융회사한테 전화해서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 해지하시면 수수료 10%가 부과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두었습니다. 어차피 30% 잃었는데 지금 해지하면 수수료까지 내야 하니까 그냥 만기까지 기다리자. 만기가 됐습니다. 5억이 2억 5천만 원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반토막이 난 겁니다. 2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에서 권유했고 은행 건물 안에서 계약했어요. 그래서 은행 상품인 줄 알았어요. 원금 안전하다는 말도 믿었고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원금 안전이라는 말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짜 원금 보장 상품은 극히 일부입니다. 예금, 적금, 국채 정도만 원금이 보장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은행에서 판다와 은행 상품이다는 다릅니다. 은행 창구에서 팔아도 다른 회사 상품일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냥 판매만 하는 겁니다. 셋째, 안전하다는 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직원은 주식보다 안전하다는 의미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상품 설명서는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작은 글씨로 어려운 용어로 써 있습니다. 70대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예금보험 대상이 아닌 상품이 많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건 예금, 적금뿐입니다. 펀드, 주식, 채권, ELS 같은 건 보호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이게 예금보험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직원한테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특히 작은 글씨 부분을 주의 깊게 보세요. 원금 손실 가능, 투자 위험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이해 안 되면 가입하지 마세요. 직원 설명 듣고도 이해 안 되면 그건 여러분한테 맞는 상품이 아닙니다.
넷째,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가입하기 전에 자녀한테 상품 설명서를 보여주고 의견을 들으세요. 다섯째, 높은 이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금보다 이자가 높으면 반드시 위험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여섯째, 녹취를 요구하세요. 원금 안전하다고 말하면 그 말씀 녹음해도 되죠? 라고 하세요. 그러면 직원이 말을 바꿀 겁니다. 일곱째,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라고 써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두로만 말하고 서면에 없으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원금 안전이라는 말 함부로 믿지 마세요. 진짜 안전한 건 예금, 적금, 국채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은 나만 믿고 맡겨주세요입니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지인이 하는 말입니다. 재산 관리를 맡기거나 명의를 변경하거나 통장을 맡길 때 듣는 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살 정모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할아버지한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저만 믿고 맡겨주세요. 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은행 업무가 힘들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어려웠고 은행 갈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 아들한테 맡기는 게 편하겠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통장하고 도장을 제가 보관할게요.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면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통장과 도장을 아들한테 줬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돈 필요하다고 하면 아들이 바로 갖다 줬습니다. 역시 아들한테 맡기길 잘했어. 편하네? 그런데 1년 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병원비로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병원비 2천만 원 좀 줘.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제가 그 돈 좀 썼거든요.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뭐? 내 돈을 내가 왜 써?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잠깐만 빌려 쓴 거예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할아버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다음 달에 꼭 갚아. 하지만 다음 달이 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참다 못해 통장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야, 통장 내놔. 내가 직접 관리할게. 아들이 통장을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3억 있던 돈이 1억밖에 없었습니다. 2억이 사라진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2억이 어디 갔어? 아들이 고백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사업 자금으로 썼어요. 사업만 성공하면 갚을게요. 언제 갚을 건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업이 잘 안 돼서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 어려웠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줬고 아들이 사기 의도로 받은 게 아니라 관리 목적으로 받았으니 행령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재산이 없으면 판결받아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1년 후 승소했습니다. 법원에서 아들은 아버지한테 2억을 갚아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돈이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만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있지만 돈은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슬픈 건 부자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겁니다. 아들은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손주들도 못 보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인데 설마 했어요. 나만 믿고 맡겨주세요 라는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들도 사람이에요.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여러분, 나만 믿고 맡겨주세요 라는 말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자녀라도 돈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통장과 도장을 맡기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준 거니까 횡령이나 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며느리나 사위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착해도 며느리가 돈을 쓰라고 부추길 수 있습니다. 넷째,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씁니다. 잠깐만이 1년, 2년이 됩니다. 다섯째,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이겨도 실제로 돈 받기는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통장과 도장은 절대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둘째, 불편해도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인터넷 뱅킹이 어려우면 은행에 가세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셋째,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법적 장치를 만드세요. 성년 후견제도, 신탁, 유언 대리인 같은 제도를 이용하세요. 넷째,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기지 마세요. 증여하면 세금 아낀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명의가 바뀌면 여러분 재산이 아닙니다. 다섯째, 공동 명의도 조심하세요. 자녀와 공동 명의로 하면 자녀 동의 없이 못 씁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하세요. 만약 자녀가 관리한다면 매달 통장 사본을 받으세요. 일곱째, 큰 돈은 여러 통장에 나눠두세요. 한 통장에 다 있으면 위험합니다. 기억하세요. 나만 믿고 맡겨주세요 라는 말 가족이 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뢰하되 검증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은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입니다. 은퇴 준비 상담할 때 보험 설계사나 재무 설계사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살 김모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년 전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65살에 은퇴하셨습니다. 재무 설계사와 상담했습니다. 할아버지,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와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100만 원, 할머니가 50만 원이요. 합쳐서 150만 원이에요. 재무 설계사가 말했습니다. 150만 원이면 충분하시겠는데요? 두 분이 검소하게 사시면 돼요. 굳이 다른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예금은 비상금으로 놔두고 연금으로 살면 되겠구나. 그때 예금이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이 돈은 비상시를 위해서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월 150만 원으로 생활이 됐습니다. 집세가 없었고자가 큰 지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조금씩 빠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장 보는데 40만 원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는 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3년 후에는 60만 원이 됐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합쳐서 10만 원이었는데 3년 후에는 15만 원이 됐습니다. 통신비도 올랐습니다. 휴대폰 요금제가 자동으로 비싼 걸로 바뀌었습니다. 2만 원이던 게 7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안 올랐습니다. 아니, 조금은 올랐습니다. 1년에 2% 정도. 150만 원이 153만 원 됐습니다. 3만 원 오른 겁니다. 하지만 물가는 1년에 5%씩 올랐습니다.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4년째 되던 해 할아버지가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달 병원비가 3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월 지출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생활비 120만 원, 공과금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 병원비 30만 원, 기타 20만 원. 그런데 수입은 153만 원입니다.
매달 47만 원씩 부족합니다. 할 수 없이 예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5년째 할머니도 아프셨습니다.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예금에서 꺼냈습니다. 6년째 집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고 화장실 누수도 생겼습니다.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 예금에서 꺼냈습니다. 6년 만에 5천만 원이던 예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4천만 원이 사라졌을까요? 마이너스 매달 부족한 돈 47만 원, 72개월 3,384만 원. 마이너스 할아버지 병원비 1년 360만 원, 2년 720만 원. 마이너스 할머니 수술비 1,000만 원. 마이너스 집 수리비 500만 원. 마이너스 기타 비용 약 400만 원. 마이너스 합계 약 6천만 원. 그런데 예금이 5천만 원이었으니까 이미 1,000만 원을 초과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빚이 1,000만 원 생긴 겁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금은 거의 없고 빚은 1,000만 원이고 매달 47만 원씩 부족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믿었어요. 처음 1, 2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물가가 자꾸 오르고 병원비가 생기고 집 수리도 해야 하고 연금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연금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충분해도 10년 후에는 부족합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지만 연금은 거의 안 오릅니다. 둘째, 의료비를 과소평가합니다. 건강할 때는 병원비가 안 나가지만 70 넘으면 의료비가 급증합니다. 셋째, 비상지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 수리, 가전제품 고장, 경조사비 같은 돌발 지출이 많습니다. 넷째,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모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3만 원입니다.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다섯째,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가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유족연금은 원래 연금의 6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얼마나 필요할까요? 현실적인 노후 자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기준 월 필요 생활비 최소 250만 원, 마이너스 생활비 150만 원, 마이너스 공과금 20만 원, 마이너스 통신비 15만 원, 마이너스 의료비 50만 원, 마이너스 여가기타 15만 원. 만약 연금이 150만 원이라면 매달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즉, 연금 외에 최소 2억 4천만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연금만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세요. 추가 수입원이나 저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확한 월 지출을 계산하세요. 지금 얼마 쓰는지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세요. 셋째, 의료비를 여유 있게 잡으세요.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의료비로 생각하세요. 넷째, 비상금을 따로 준비하세요. 최소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다섯째, 추가 수입을 만드세요. 파트타임 일, 임대 수입, 배당 수입 등을 고려하세요. 여섯째,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서 줄이세요. 기억하세요. 연금만으로 충분하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연금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은 이 나이에 무슨 병이 생기겠어요 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과신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5살 박모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할머니는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하시고 친구들 만나서 등산도 가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셨습니다. 병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검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으세요. 나이도 있으시니까 1년에 한 번은 받으셔야 해요. 할머니는 거부했습니다. 건강검진? 나는 멀쩡한데 왜 받아? 돈 아까워. 건강검진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씩 하잖아. 난 안 아픈데 왜 돈을 써? 자녀들이 설득했습니다. 엄마, 증상 없어도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려면 검진을 받아야 해요. 할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괜히 검진 받아서 병 만들지 마. 나는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어.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이 나이에 무슨 병이 생기겠어? 결국 검진을 안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검진 안 받아도 난 멀쩡해. 2년째 되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집에서 청소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 겁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잘 못 쓰시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원래 고혈압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랜 시간 혈압이 높은 상태로 있다가 혈관이 터진 거예요. 만약 미리 발견해서 혈압약을 드셨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겁니다. 자녀들이 물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증상이 있지 않나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검진으로만 발견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석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로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재활 치료, 약값, 정기검진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혼자서 요리를 못 하시게 됐습니다. 청소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를 쓰게 됐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추가 지출입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이 아까워서 안 받았어요. 20만 원, 30만 원이 아까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요. 게다가 몸도 불편해요. 그때 30만 원 들여서 검진 받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이에 무슨 병이 생기겠어 라는 말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70대 돌연 질환 발생률이 높습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은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급성 질환 발생률이 60대의 3배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질병은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암 초기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증상 생기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조기 발견과 늦은 발견의 생존율 차이가 큽니다. 암의 경우 1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4기 발견 시에는 20%도 안 됩니다. 넷째, 치료 비용 차이가 엄청납니다. 조기 발견하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 끝나지만 늦게 발견하면 수술, 입원, 재활까지 수천만 원이 듭니다. 다섯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기에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지만 늦게 발견하면 평생 불편하게 삽니다. 70대 필수 검진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 측정. 집에서 매일 재세요. 혈압계 사서 아침 저녁으로 재세요. 140, 90 이상이면 병원 가세요. 둘째, 혈당 검사. 1년에 한 번은 공복 혈당 재세요. 126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셋째, 암 검진.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넷째, 심전도 검사. 심장 이상 있는지 확인하세요. 1년에 한 번. 다섯째, 골밀도 검사.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습니다. 2년에 한 번. 여섯째, 치매 검사.
70대부터는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1년에 한 번 간단한 인지 검사 받으세요. 일곱째, 안과 검사.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검사 받으세요. 검진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검진이 많습니다. 국가건강검진 2년에 한 번 무료. 암검진 2년에 한 번 무료.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치매 조기검진 60세 이상 무료. 이것만 잘 받아도 대부분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검진이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받으세요. 30만 원, 50만 원 들여서 정밀 검진 받는 게 나중에 3천만 원 치료비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건강 투자가 재정 투자보다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병원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만 유지하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활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최고의 투자는 건강 투자입니다. 검진받고 운동하고 잘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기억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병이 생기겠어 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70대가 가장 병이 생기기 쉬운 나이입니다. 과신하지 말고 꾸준히 검진 받으세요. 여섯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은 보험으로 다 해결됩니다. 입니다. 보험 설계사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보험 가입하면 안심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살 최모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보험을 정말 많이 가입하셨습니다. 암보험 3개, 건강보험 2개, 실손보험 1개, 총 6개 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가 40만 원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안심했습니다. 나는 보험을 많이 들어놨으니까 아파도 괜찮아. 보험으로 다 해결돼. 2년 전 어느 날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립선암 1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암보험 3개나 있으니까 괜찮아. 보험금 많이 받을 거야.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습니다. 1기니까 수술하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수술비는 2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할아버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총 비용은 2,2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차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준비해서 3개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암 진단금 2천만 원씩 3개면 6천만 원을 받겠네. 수술비 빼고도 4천만 원이 남겠다. 그런데 일주일 후 첫 번째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왜요? 암 진단받았잖아요. 보험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은 일반 암만 보장됩니다. 전립선암은 남성 생식기암으로 분류돼서 소외감에 해당합니다. 소외감은 진단금의 20%만 지급됩니다. 뭐라고요? 2천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만 준다고요? 할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사도 똑같았습니다. 소외감이라서 400만 원만 지급됩니다. 세 번째 보험사는 더 황당했습니다. 고객님, 가입하실 때 고혈압이 있으셨죠? 그걸 고지 안 하셨어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했습니다. 고혈압이 암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보험사가 대답했습니다. 상관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당시 건강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으시면 약관상 지급 거절 사유가 됩니다. 결국 받은 돈은 총 800만 원이었습니다. 3개 보험에서 400만 원씩, 수술비 2,2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만 받은 겁니다. 1,4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놨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보험금 청구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더라고요. 보험료는 한 달에 40만 원씩 10년 동안 냈어요. 총 4,800만 원이요. 그런데 받은 건 8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보험으로 다 해결된다는 말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암의 종류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으로 나뉩니다. 전립선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분류돼서 진단금이 20%에서 50%밖에 안 나옵니다. 둘째, 면책 조항이 많습니다. 가입 후 90일 이내 발병, 고지 의무 위반, 기왕증 관련 질병 등은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셋째, 실손보험도 전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상급 병실료, 간병비, 선택 진료비 같은 건 안 됩니다. 넷째, 갱신형 보험은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70대가 되면 보험료가 젊었을 때의 3배, 4배가 됩니다. 다섯째, 실제 보험금 지급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암보험 청구건 중 실제 지급되는 비율이 60% 정도입니다. 나머지 40%는 거절되거나 일부만 지급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으세요. 특히 면책 조항, 보장 제외 항목을 주의 깊게 보세요. 둘째, 소외감, 유사암이 뭔지 확인하세요. 어떤 암이 소외감인지 미리 알아두세요. 셋째, 고지 의무를 정확히 지키세요. 작은 병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고지하세요. 나중에 문제 됩니다. 넷째, 보험은 만능이 아닙니다. 보험료 많이 낸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건강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낫습니다. 70대는 갱신형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보험을 재점검하세요. 필요 없는 보험은 해지하고 필요한 보험은 새로 가입하세요. 기억하세요. 보험으로 다 해결된다는 말 믿지 마세요. 보험은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일곱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던데요입니다. 친구, 이웃, 친척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동조 압력을 만드는 말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74살 강모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할머니 친구가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주식으로 2천만 원 벌었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해. 너만 안 하고 있어. 다들 돈 버는데 너만 뒤처지는 거야. 할머니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들 한다고 나만 안 하는 거야?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너도 주식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해. 우리 아파트 사람들 절반은 하는 것 같아. 요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할머니는 결정했습니다. 나도 해야겠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같잖아.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300만 원 벌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들한테 자랑했습니다. 나도 300만 원 벌었어. 친구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밖에? 나는 500만 원 벌었는데? 할머니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도 더 벌어야지.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잃었습니다. 500만 원 손실.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돼?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계속 벌고 있어. 너는 종목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할머니는 종목을 바꿨습니다. 또 1,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또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800만 원 손실. 1년 후 할머니는 총 2억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여전히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했습니다. 왜 나만 잃지? 친구들은 다 번다는데?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너 진짜 얼마 벌었어? 정확히? 친구가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손해봤어. 2천만 원 손해.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벌었다고 했어. 창피해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다들 한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요. 사실은 몇 명만 하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손해봤는데 아무도 말 안 한 겁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한다는 말을 믿었어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따라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들 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손해보고 있었어요. 벌었다고 말하는 사람만 보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들 하던데요 라는 말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들은 과장입니다. 실제로는 일부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일부가 목소리가 크니까 다수처럼 보입니다. 둘째, 생존 편향입니다. 성공한 사람만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만 보입니다. 셋째, 동조 압력이 작동합니다. 나만 안 하면 바보 같다, 나만 뒤처진다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넷째, 소문과 팩트가 다릅니다. 소문은 과장됩니다. 1,000만 원 벌었다는 말이 실제로는 100만 원 벌었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들 한다는 말을 의심하세요. 정말 다들 하는지 확인하세요. 통계를 찾아보세요. 둘째, 성공 사례만 보지 마세요. 실패 사례도 찾아보세요. 균형 있게 보세요. 셋째, 내 기준을 가지세요. 남들이 뭘 하든 나는 내 판단대로 하세요. 넷째, 동조 압력을 거부하세요. 나는 안 할래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다섯째, FOMOFE, of missing out, 뒤처질까봐 두려운 심리를 경계하세요. 이게 가장 위험한 심리입니다. 기억하세요. 다들 하던데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내 기준, 내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7가지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7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동네는 개발 확정이에요. 마이너스 부동산 중개업자 말. 둘째, 원금은 절대 안전합니다. 마이너스 금융상품 판매자 말. 셋째, 나만 믿고 맡겨주세요. 마이너스 자녀나 지인 말. 넷째,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마이너스 재무 설계사 말. 다섯째, 이 나이에 무슨 병이 생기겠어요. 마이너스 본인이나 주변 사람 말. 여섯째, 보험으로 다 해결됩니다. 마이너스 보험 설계사 말. 일곱째, 다른 사람들은 다 하던데요. 마이너스 친구나 이웃 말. 이 7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듣기 좋은 말입니다. 믿고 싶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노후에 꼭 기억할 원칙이 있습니다. 믿되 검증하라. 누가 뭐라고 해도 직접 확인하세요. 서류로 확인하세요. 전문가한테 재확인하세요. 의심하는 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특히 노후에는 의심이 미덕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잘 속습니다. 남을 의심하기 불편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듣기 좋은 말일수록 의심하세요. 확정, 안전, 다 해결, 충분 같은 단어가 나오면 경계하세요. 둘째, 서면으로 받으세요. 말로만 약속하는 건 증거가 없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받으세요. 셋째, 30일 규칙을 지키세요. 중요한 결정은 30일 생각한 후에 하세요. 넷째,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다섯째, 안 되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거절이 무례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단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과장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빼먹거나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보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의 말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검증하세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